나는 오늘 성차별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사회 안에 깊게 뿌리박혀 있는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그리고 너무 오래된 당연함에 대해서요. 역사를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선은 제가 아는 국가들 중 사별 후에도 재혼이 불가능한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그 후에 대한민국은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아직도 OECD 국가 중 여성에 대한 대우가 100위를 넘는 최하층 국가 중 하나입니다. 캐나다 뉴스에서조차 한국에 대한 생각이 다르지 않네요. South Korea's economy is shrinking. Its birth rate is among the lowest in the world. Its suicide rate among the highest. And on a very different note, this most recent election has, in a way, disenfranchised about half of the electorate. By voting day, for the first time in years, not a single presidential candidate was female. This in a country with one of the highest wage gaps between men and women, where less than a fifth of all lawmakers are women, where calling someone a feminist is often an insult. And in case all of that wasn't enough to juggle, 한국은 큰 변화는 분명함에도 아직 다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네요. 오히려 한국은 배우자나 데이트 상대자로부터의 폭력은 더 늘어나고 여성이 욕구 해소 도구로 쓰이는 성범죄는 더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WHO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많은 나라에서 가정 내 혹은 데이트 폭력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한국만 오히려 그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여성의 인식은 깨어나고 있지만 남성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그 차이가 갈등으로, 폭력으로, 심지어 살인으로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다른 반 선생님에게 처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커가면서 성폭력, 성추행,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많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고 이로 인해 자살 시도 지경까지 가야 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오히려 낙인이 찍히는 사회에서 삶은 구차한 생존으로 전락했었습니다. 대학 땐 1년간의 휴학까지 해야 했고요.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가 그렇듯 남성에 대한 공포증이 있던 저는 정상적인 연애가 힘들었고 겨우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은 폭력적이었습니다. 이에 이별을 고하자 스토커로 돌변했죠. 긴 기간에 걸친 협박에 두려워 전화한 경찰서는 육체적인 상해를 입으셨나요? 말로만 하는 협박은 신고 자체가 안 됩니다. 육체적 상해를 입으신 다음에 다시 전화하세요.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떠나온 한국의 마지막 기억입니다. 지금의 한국은 얼마나 달라졌나요? 건축학개론 그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술에 취한 여성이 남성에게 부축받아 집으로 들어갑니다. 키스하려는 남성의 입술을 피하지만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부축받아 들어가는 모습. 고백하러 뛰쳐와 기다리던 주인공 남자는 경찰을 부를 생각도 말릴 생각도 없이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오히려 그녀를 위험 속에 내버려둔 채 돌아섭니다. 그 후 만난 그녀에게 꺼지라는 말까지 하며 마치 모든 게 여주인공의 잘못인 것처럼요. 혹시 타임 투 킬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너무 감명 깊게 본 작품인데 특히 변호사의 마지막 변론은 세상 모든 이들이 반드시 보고 기억해야 하는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사건을 상세히 설명한 변호사는 배심원들에게 이제 그 피해자인 흑인 여자아이를 백인 여자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저 또한 여러분들께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저 여주인공이 당신의 여동생, 누나, 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똑같은 장면에서 당신이라면 어찌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성범죄를 방관하고 돌아서는 남자 주인공에게 화가 난다면 당신은 성차별주의자입니다. 결국 당신도 여주인공이 성폭행을 당했으리라는 생각과 범죄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식했을 테니까요. 2012년도에 개봉된 이 영화는 백상 예술대상까지 받은 작품입니다. 아마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 박힌 남녀 차별적인 문화의 부작용을 가장 잘 보여준 영화가 아닐까 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웠던 것은 21세기인 현재까지도 성범죄의 피해자인 여성이 오히려 질타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영화에서조차 술 취한 여성은 성폭행을 당하는 것이 여성의 잘못이라는 것, 첫사랑이라 주장하는 남성으로부터조차 버림받을 만큼 큰 잘못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발표하고 잘했다는 칭찬까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캐나다인 친구에게 영화에 대해 설명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살아본 미국과 현재 거주 중인 캐나다,
어떤 관계이든 어떤 단계이든 상관없이 여성의 싫어라는 말 한마디 혹은 행동이면 그 이유는 무조건 성폭행으로 신고받습니다. 부부여도 경우는 같습니다.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그만해. 해도 바로 그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폭행입니다. 이는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상세히 비디오와 함께 매해 행해지는 성교육 시간에 학교에서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여성이 말이나 행동으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면 건드리는 것조차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부부도 상대가 잠이 들어 있을 때는 꼭 먼저 깨우거나 포기한다는 웃픈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건축학개론 세대들의 전형적인 예가 TV 토론회에서의 이준석 여성 혐오성 발언이 아닐까 합니다. 질문이라는 핑계로 전달만 했다죠. 뺨 때리는 걸 봤다고 직접 남의 뺨을 때리면서 전달하는 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하지 않고 여자들만 부엌에 들어가 일을 하는 게 당연해 보인다면 당신은 성차별주의자입니다. 고등학교 유니폼을 입은 남학생보다 30대 여성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진다면 당신은 성차별주의자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을 남직원들 사이사이에 앉으라고 한다면 당신은 성차별주의자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보고 배우고 자란 세대들의 부작용입니다. 그런 혐오성 발언을 듣고도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저들은 성범죄에 노출된 적이 없구나. 아직. 만약 당신이 성폭력 피해를 겪어봤거나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라면 그 말을 듣고 절대 그럴 수 없었을 테니까요. 여성 혐오성 발언을 듣고도 그를 지지한 분들은 모두 공범이고 동조자입니다. 당신 또한 성폭력 가해자입니다. 군대, 여성도 가야 하나요? 남성들이 그렇게 피해 의식을 느끼는 군복무. 저는 여성의 군복무에 찬성합니다. 이미 남녀 구별 없이 군복무를 하는 국가들도 여럿 있습니다. 단, 그 국가들도 한국처럼 성추행과 성폭행이 난무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 국가인지가 궁금합니다. 우리는 여군인들이 성폭행, 성추행을 당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군을 떠나고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군 내부 감사로 덮고 같은 부대 사람들이 감싸는 구조. 한 해에 몇천 건의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군대에 그 어떤 부모가 딸을 보내려 할까요? 당신은 당신의 딸이, 여동생이, 누나가, 여친이, 여사친이 병역 의무를 위해 입대한 뒤 그들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고 살아서 당신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성범죄는 세계적으로 내부 감사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가제는 개편이니까요. 무조건 외부 감사로 이루어지고 군대 또한 다르지 않죠. 성범죄 전담 수사팀이 사건 발생 시 심리치료사와 함께 현장에 배치되고 오로지 성범죄 전담 수사팀이 수사를 하고 성범죄 전담 사법부의 관련 사건 경력이 최소 10년 이상인 판사들로 구성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해자, 공범자, 동조자, 방관자 그 지휘 라인까지 책임지고 떠나게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가 떠나지 않고 남을 수 있는 진짜 군대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래야 여성도 동등하게 사람으로서 훈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남성만 군대 갔다 와서 훈련까지 받고 무기 다룰 줄 아는 상태에서 데이트 폭력 일으킨다면 그건 걸어다니는 위협입니다. 저는 여성들이 강해지길 바랍니다.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강함을 보여주면 그것만으로도 성범죄는 반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실 약한 자를 상대로 범죄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겁쟁이이고 자존감이 바닥인 자들이니까요. 그런 자들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합니다. 남편에게 맞고 야구 방망이로 남편을 내리친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때리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라고. 그 후 그 남편은 얌전해졌지만 딸에 대한 성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아내에게 살해당하는 그런 멋진 영화가 있었습니다. 왜 유독 한국에서 이런 성범죄가 더 많은가요? 성범죄도 갑질입니다. 힘의 위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입니다. 남성이 여성을, 어른이 아이를, 상사가 부하를 괴롭히는 것 모두 차별에서 시작된 불법적인 폭력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원칙을 따르지만 그것이 소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성차별은 헌법에 반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알렉시 드 토크빌은 다수의 폭정은 군주의 폭정만큼이나 위험하다.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에서 개인의 자유는 다수의 지배 아래에서도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 임금차, 집안일, 독박, 육아 등등 사회에 내재된 당연시 되는 모든 관습이 한국인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남녀 차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한국은 남성 편향 사회이고 같은 여성임에도 아들 편에서 똑같은 여성을 차별하는 엄마들이 많은 사회, 그게 당연하다고 보고 배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왔다고 미래에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 가난이 아니라 불공평입니다. 이것이 억울함과 분노로 이어집니다. 세계 자살률 최상위권인 국가 한국, 차별과 불공정이 휘발유가 되어버린 사회입니다. 그 어떤 차별도 타국에서는 불법입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나이차별 모두 혐오 범죄로 규정하며 OECD 국가들은 당연하게 형사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유일하게 형사법에 혐오나 차별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다른 국가들에게는 형사법이 아닌 민사법에만 있는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형사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사법 개정이 간절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보다 앞서간 국가를 따라하면 됩니다. 가장 큰 연휴인 크리스마스는 거리가 멀리 사는 관계로 한 해는 시댁에, 그 다음 해에는 친정에 이렇게 번갈아 갑니다. 아들과 딸이 모두 있는 제전 시댁은 모일 때 한꺼번에 모이게 하고 싶어서 한 번 모이면 그 다음 해의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부모님 댁을 찾은 자식들은 다 손님으로 대접받습니다. 극진이요. 그래야 자주 방문할 테니까요. 남녀를 다르게 바라보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자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부모들은 일주일 전부터 장보고 요리해서 차곡차곡 냉동고에, 냉장고에 쟁여놓아 오븐에 넣어 데우기만 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아버지들이 서빙과 심부름을 하고 어머니들이 음식을 내오고 합니다. 설거지는 모두 다 함께해서 5분이면 끝나고요. 한 명이라도 일을 하고 있으면 모두 다 일어나서 도와주고 마지막 한 사람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자리에 앉지 않아요. 함께 앉아야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처럼 여성은 내내 서빙하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가족들과 대화할 시간조차 없는 풍경은 제가 다녀본 그 어떤 국가에서도 본 적 없는 풍경입니다. 여성에게만 집안일을 강요하는 건 엄연한 차별이자 학대입니다. 이제는 법으로라도 금지해야 합니다. 성차별 언행은 혐오 표현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이혼 사유와 위자료로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제사에 차례에 찾아온 아들과 며느리는 손님입니다. 며느리에게만 일을 시키는 건 신고가 가능한 학대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며느리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고 여성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지금 부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들 없이 며느리뿐이라면 당신은 성차별주의자입니다. 시댁보다는 감옥을 택하겠다는 드라마의 대사를 듣고 공감하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남의 자식 학대, 이제는 법으로라도 금지해야 할 성차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고가 가능한 성차별 학대로 형사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성차별은 여성만 당하나요? 미혼 아빠는 출생신고도 못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만든 행하는 이들 모두 다 성차별주의자입니다. 처벌받아야 마땅하며 이것이 여성 비율이 낮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들입니다. 남자 화장실에는 아기 기저귀 가는 데도 없습니다. 아빠는 아기 데리고 혼자 나들이도 못하는 사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남자가 여자가 다 성차별 발언입니다. 힘든 일은 무조건 남자 직원에게 시키는 것도 남녀 차별입니다. 남자라서가 아니라 나보다 힘이 세니 키가 크니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여자도 눈 치울 수 있고 물건 옮길 수 있습니다. 힘의 차이와 일의 능력에 따라 일을 나누어 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니 성별 말고 그들의 능력을 언급하며 일을 배분해야 합니다. 차별 없는 사회에서는 출산율은 자연히 오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차별, 성범죄, 갑질, 차별, 구별이 힘들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흑인이 노예에서 해방된 게 19세기입니다. 그런데 여성이 투표권을 얻은 건 20세기라는 거 아세요? 떠도는 말에 의하면 해방된 후에 흑인 남성들이 여성이 투표권을 가지는 것을 더 강하게 반발했다는 썰이 있어요.
여자가 어디 감이라면서요. 웃기죠? 지금 한국의 현실이 서구에서 보면 똑같답니다. 나는 차별주의자인가? 라는 확신이 없으면 물어보세요. 내 딸도 남에게 해줄 수 있는 일 라고 생각이 들면 딸 가진 친구에게 우리 서로 딸 데리고 만나서 술 한잔 할까? 하고 물어보세요. 너무 이뻐서 그랬다 싶으면 친구 딸에게도 똑같이 해보세요. 너무너무 이쁘다고. 친구들이 때리면 아, 내가 성차별주의자라고 확신하시면 됩니다. 시어머니는 친구한테 성인 딸 데리고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하듯이 똑같이 해보세요. 아니, 부엌일을 어떻게 시켜? 하면 당신은 성차별주의자입니다. 며느리와 친구 딸이 다르다고요? 아니요, 똑같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내 집, 내 살림, 내가 원래 하던 걸 왜 아들이 결혼했다고 덜할 생각을 하나요? 전업주부도 출근하고 퇴근하고 재택근무일 뿐이니 6시 이후에는 일 시키면 야근입니다. 남의 집인 시댁에서는 손님이고요. 힘들면 옆에서 노는 남편 시키고 아들 시키면 며느리는 혼자 놀기 미안해서 알아서 따라와서 일 도와줍니다. 친구 딸도 똑같이 할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도 안 되고 눈살이 찌푸려진다면 당신은 차별주의자입니다. 모두 이제 멈춰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며 사람이 사람을 아끼며 더불어 사는 세상, 진정 평등한 사회를 꿈꿔봅니다. 대통령의 취임 선서로도 감동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전하가 이루고자 하는 모두가 평등한 그 새로운 세상에 계집도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그 개혁과 변화의 세상에 그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 안에 여성도 함께할 수 있습니까? 성범죄가 사라지고 성차별이 법으로 강하게 처벌받고 누구도 성별 때문에 억울하지 않은 그런 사회, 대통령님의 그 새로운 세상에 진정한 남녀 평등에 대한 민국도 있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널리 퍼뜨려 주세요. 진정한 평등한 사회를 꿈꾸신다면요.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바꾸자 좀.